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강의를 앞에서 이제 제가 혼자 단독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게 강좌라는 게 이게 서로 지식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가정을 하고 앞에서 누군가가 얘기하고 누군가는 듣는데, 사실은 뭐 저희 이쪽 건강불평등이나 국제보건이나 뭐 이런 주제들이 다들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 건강 문제는 내가 라이브 히스토리가 있는데 살아있는 역사가 내 몸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들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좌의 형식은 좀 빌리긴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글로벌 헬스 크라이시스, 국제보건 위기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있는 지역들마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예전에는 현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학교에서 이제 그쪽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이런 위기가 일어나는 복잡한 이렇게 다이나믹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잡아낼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뭐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저는 의사하면서 공부는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의사였지만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일했던 곳이 탈북자들이 있는 데였어요. 그 통일부의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분들이 이제 정착하려고 3개월 정도 머무는 곳에 의사로 일을 했고, 그게 이제 진로를 좀 이쪽 난민 쪽으로 틀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현장 활동가로, 인도주의 현장 활동가로 국경없는 사회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들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는 언제나 큰 인권 침해가 있으니까 그 양쪽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게 필요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북한 문제처럼 뭐 나중에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건데, 이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에 대한 영역들이 정치적으로 꽤 큰 벽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양쪽 액터가 가진 이게 접근 방법들에 대한 좀 차이인 것 같고, 그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공부는 이제 한쪽으로는 헬스 시스템 쪽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같이 안정적인 나라가 제 연구 대상이 아니고요. 뭐 전쟁이 나서 의료 시스템이 다 무너졌을 때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지, 혹은 난민들처럼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룹들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그 필수 의약품들, 필수 의료들, 아니면 좀 최소한의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요소들, 영양들,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가 공부한 전공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카이스트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원래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던 분야는 건강의 정치적인 결정 요인이었어요. 정치적 불평등과 건강 문제가 이제 제 전공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일 것 같으면, 정치적인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 같으면 3, 40년 전에 해결됐을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건강 격차도 없고 뭐 난민 문제도 안 생기고 그랬을 건데 여전하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의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뭐 팬데믹도 하나의 중요한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글로벌 시스템을 바꿔나갈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과 뭐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연결하는 방식이 국경 안에서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만 연결됐던 게 국경 없이 이제 사람들끼리 연결된다는 거는 그냥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엮이고, 아니면 그 의료 시스템도 엮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여파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팬데믹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진 데다가 대응도 그렇게 되면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지구가 서로 연결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AI와 디지털 헬스,
사회가 가진 잠재력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카이스트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게임 체인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진료를 대신해 준다고 해도 한국에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쪽 보건의료 쪽에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 사람들을 대체할까? 이게 대체하려면 이분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수준의 그 진단의 정확성, 치료의 정확성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건 굉장히 좀 먼 일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이 그 이런 기존에 있던 보건의료 행위자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됐으면 사실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 문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 보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의사나 간호사들 선생님들이 없는 곳, 저소득 국가들 혹은 난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이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게 그 사회의 사람들의 생명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특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의사가, 그러니까 일반 의사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안과 진료를 못 봐요, 한국에서도. 근데 인공지능이 가이드된 진단이나 아니면 치료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일반 의사가 전문의가 진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죠. 그건 지금도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연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이 의사가 했던 일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적인 건강 불평등에서 이제 저는 인공지능 문제가 조금 더 초점에 맞춰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연구는 하는데, 다들 이 부분도 그 선진국에서 돈이 잘 되는 영역들만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가난한 나라의 의료 문제에는 그렇게 아직 큰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한 거는, 공부도 이제 아까 이제 헬스 시스템, 국제보건 헬스 시스템 공부하고 난민학을 또 전공을 했어요. 이게 난민과 관련된 이제 뭐 학제간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는 이제 인류학도 공부하고 뭐 국제정치, 국제인권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공부했던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로 그냥 계속 일하면 되잖아요, 현장에서 환자 보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했던 이유는 이 표에 좀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WHO에서 만든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표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건강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헬스 앤 웰빙이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환경들, 그리고 노동 환경들, 그리고 식량에 대한 접근성, 좋은 음식, 좋은 식량에 대한 접근성들,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진 생물학적인 요인들, 그리고 행동적인 요인들. 어떤 사람은 담배 피고,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른 한쪽은 심리사회적 요인들.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요인이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몸이 아팠을 때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못 받고, 어떤 사람들은 진료를 받을 때, 이게 어떤 나라들은 진료를 모두가 평등하게 받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돈 없으면 진료가 못 받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에서 헬스 시스템, 그리고 병을 일으킨 요인으로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그 삶의 식량이나 아니면 워킹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결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는 이제 교육이나 직업이나 소득의 정도, 그리고 소셜 클래스들, 이제 계급들, 젠더 문제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더 커지고 있지만 인종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리스크 팩터들의 과 연관이 되고,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이런 소시오 이코노믹 포지션들이,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우리 사회가 가진 큰 게임의 법칙 안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큰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정치적 컨텍스트, 거버넌스라든지, 그러니까 거시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 그 노동시장들, 아니면 노동 관련된 정책들, 주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제 공공 정책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문화와 이제 사회적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우리의 위치들을, 다양한 위치들, 불평등의 정도를 만들고, 그 불평등 정도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다 자리매김하면 결국 이런 조건들 안에서 우리 건강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WHO에서 만든 거고, 사실 여기서 여기는 뭐 사회과학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건강에 미치는 요인들까지는 의학적으로, 이제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증명이 잘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아프고, 직업이 불안정하면 더 아프고, 이게 젠더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아프고, 치료를 못 받고, 뭐,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한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강 문제가 이렇게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인 질환, 정치적 실패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게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그 사회가 가진 기능의 척도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회인지 척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우리 몸의 건강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심리적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 이런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건강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사가 되고 나서 서울 여기 밑에 이제 탈북자들이 있는 안산 쪽에 그 하나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일을 시작을 처음에 했을 때는 청년 의사였죠. 초보 의사였죠. 그런데 이제 그 뭐 결핵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기 동료들과 결핵이나 아니면 몸의 문제, 아니면 산부인과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 하나원 외부의 팀들과 같이 보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2005년 정도였는데 탈북자들이 한 달에 100명 정도씩 계속 들어왔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100명이 과거 진료 기록이 없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진단하고 이러는 게. 그래도 이제 여러 자원들을 모아서 이제 전체 건강검진 우리 병원에서 받듯이 다 받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 치료하고 이랬는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신건강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탈북 과정 중에서 뭐 많은 수의 여성들이 그때는 인신매매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북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들이 이제 정치적 폭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뭐 내가 눈앞에서 내 가족이 굶어 죽는 거를 봤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면 뭐겠어요? 내 아이가 이제 굶어서 죽고, 뭐 내 가족이 죽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찢어지고 이러면 그게 뭐 트라우마죠.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 생채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건강 문제를, 이렇게 심적 문제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우울하다, 너무 불안하다,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심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걸 넘어서는 분들은 몸이 계속 아팠어요. 몸이 계속 아파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통증들이 몸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초보 의사였으니까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난민학이라든지 인류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서 아픈 거는 한국이지만 아픈 원인들이 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자 분들이 온 루트를 거꾸로 이제 한국, 북한 안쪽으로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영양 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사실 뭐 예를 들어 탈북자가 중국에 몇 명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정확한 숫자를 추계를 못해서 그런 부분 추계하고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건강 문제가 있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의료 접근성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고 또 북한 안에 의료 시스템들의 변화나 아니면 고난의 행군, 그 식량 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위기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없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여행은 시작됐지만, 제 뭐 일의 여행은 시작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간 다양한 나라에서 일을 했어요.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일을 했고, 뭐 방글라데시나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크라이나,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연구를 하고 뭐 일을 하고 이렇게 지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건강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아픈 게 결국에 사람들이 아픈 게 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프게 되는 분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별로 아니면 계급별로, 소득별로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이제 위기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그 건강 문제가 너무 극심하게 차이 나니까 결국 뭐 이거는 저처럼 공부를 이쪽으로 계속 했든 그렇지 않든 불평등의 문제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너무나 명확해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답 내기에는. 근데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건 또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시대, 지금 팬데믹의 시대잖아요. 팬데믹 시대는 이런 불평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이 주었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건강에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질환에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생겼던 특정 질환들이, 특정 감염성 질환들이 결국 한국에 우리들의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중국 우한에서 생겼던 코로나가 우리의 삶과 뭐 건강 문제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굉장히 먼 나라, 그러니까 건강 문제의 가장 건강 불평등의 끝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새로운 뭐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나라들의 건강 문제가 결국 우리의 건강 문제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 안에서 취약한 그룹들, 여러 가지 불평등의 끝자락에 있는 그룹들이 그런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들이 훨씬 높고, 그 그룹들이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면 전 사회로 퍼지게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또 따라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건강의 문제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불평등의 결과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우리한테, 내가 그 불평등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치, 도덕적인 가치로 뭐 불평등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은 건강에 해로워요. 굉장히 명확하게 건강에 해로워요. 그리고 그 보건학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불평등을 줄이는 거, 특히 뭐 건강에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없애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개입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아까 표에서 얘기를 했듯이 사람들의 건강 문제라는 게 소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젠더라든지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인종들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거기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건강의 결정 요인들이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화돼 있잖아요. 안정화돼 있다는 게 한쪽으로는 사회가 안정돼 있으니까 좋은 건데, 그 문제는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고착화돼 있거나 안정화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불평등도 굉장히 고착화되는 형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건강의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결국에 안정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구조화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큰 국가들, 큰 지역들, 그리고 저희로 치면 제가 일하는 재난 지역들 혹은 전쟁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아니면 난민 지역들은 어떨까요? 그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진 이렇게 힘의 차이 아니면 불평등의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불평등이 좀 더 격차가 보통 내전이 생기거나 사회적 불안정의 격차가 더 커지고, 왜냐하면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커져버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커져버렸을 때 이제 그 커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불평등의 패턴들이 그 각 지역들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불평등의 정도가 경제적인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비례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차이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우리가 안정적인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시장 질서가 깨져 있고, 그리고 위기 지역,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불평등의 정도가 그냥 사람들이 가진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건강 문제로 그 경제적인 지표에 환원 없이도 바로 영향을 줄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아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보였듯이 이 안에서 정치적 결정 요인들, 정치적 불평등 문제는 사실 잘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개인 간에 우리는 뭐 선거 할 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믿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가진 한 사람이 가진 힘의 크기, 이 사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용하고 모으고 힘을 모으고 뭔가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크기는 사람들마다 사실 많이 다른 거고, 그 다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힘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사고를 하지를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경제적 불평등,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보다 원초적으로 결과로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런 힘의 불평등, 권력의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이제 그 좀 날 것 그대로 인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고, 아까 이런 그 건강에 미치게 되는 굉장히 여러 사회 시스템이 있을 때 만약에 분쟁이나 이제 팬데믹 같은 게 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누가 아픈가, 누가 죽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면 폭탄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직접 이제 그 직접적인 폭력으로 죽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통 생각을 하고, 민간인 사망자 아니면 뭐 군인이었던 사망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메커니즘은 이런 직접적 폭력은 비율이 작아요.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죽는데, 보다 많이 사람들이 죽는 거는 결국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전쟁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소시오 이코노미 폴리티컬 컨텍스트, 큰 정치 경제적 구조, 사회 구조를 붕괴시키고 거버넌스를 약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을 마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진 불평등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고, 그 평균도 낮아지는 데다 불평등의 편차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불평등의 끝자락, 더 큰 어떻게 보면 가난 속에 놓여지거나 아니면 더 큰 위기 속에 놓여진 그룹들은 이제 삶의 조건들이나 일하는 조건들, 식량에 대한 접근성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시스템이 이런 내전 상황에서 붕괴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프리벤터블 디지즈라고 예방 가능한 질환들을 예방 가능하지 않고 프리벤터블 모탈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방 가능한 죽음,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예방을 뭐 다른 개입을 통해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콩고에서 일어났던 예전에 예를 들어 보면
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뭐 총이나 아니면 뭐 그 폭탄 같은 거를 맞아서 죽었을 때 약 13명, 14명의 사람들이 다른 질환들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콜신 지역에 따라서, 이건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런 편차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거는 이런 사회가 가진 취약성, 이런 사회 시스템이 가진 취약성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내전이라는 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국가 간 전쟁들만 뉴스에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현재 대부분의 전쟁은 이제 국가 간 전쟁이라기보다는 국가 내 내전인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제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식의 전쟁들이 몇십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전쟁의 문제점들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재난이 이렇게 한번 닥치고 나서 그 재난이 끝나면 사회가 회복을 하잖아요. 레질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이렇게 하는데, 내전이 워낙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뭐 3, 4년 간격 아니면 5, 6년 간격으로 하면 사회가 시스템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할 여지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나라에서 이런 내전들이 그 나라의 취약한 삶의 패턴들을 계속 사회 시스템 취약성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전에 전 세계 빈곤율, 그러니까 2달러 미만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이게 90년대부터 쭉 보면 글로벌 포버티, 국제적인 빈곤은 계속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줄었어요. 근데 이 프레자일 컨트리, 아까 내전이나 이런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버넌스가 깨져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숫자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프로젝션 하는 걸 보면 줄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접근성들, 그 결과로서 의료 접근성들에 대한 그거를 이제 색깔로 나타내 보면 이제 90년대 상황이에요. 그 사하라 이남 지역에 빨갛잖아요. 빨갛고, 이게 2015년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 이제 세차장 개발 목표가 끝났을 때, 근데 여전히 여긴 빨갛죠. 그리고 빨간 지역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분쟁 지역들이 있는 것들 많아요. 분쟁 지역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이 큰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정치적 안정성을 가진 나라들은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렇게 계속 빨갛게 놓여져 있고, 네. 이것도 비슷한 걸 나타내주는 편인데,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헬스케어 액세스가 90년대와 2015년도에 비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 아까 빨간색 국가들이 이제 1990년도와 2015년 사이에 별 다른 격차가 없이 의료 접근성이 이제 50 미만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룹들.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게 평균이잖아요. 90년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거의 같은 나라들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간 국가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빨간 국가들이 아까 봤던 이제 국가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이제 새천년 개발력 목표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이제 90년 후반부 때 계획돼서 2015년까지 유엔에서 엄청 밀었잖아요. 밀레니엄을 맞아서 전 세계를 고르게 개발한다는 목표로 해서 몇 가지 타겟을 두고 이제 절대적인 가난들, 이제 젠더 문제들, 뭐 차일드 모탈리티,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 어린아이들 사망하는 게 저희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그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 뭐 위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 달성률을 보면 중소득 국가, 중위소득 국가들은 거의 다 달성률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도
비교적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프레자일 컨트리들, 이제 취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낮고 이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 거의 달성이 안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결국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우리 뭐지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건강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불평등의 요인들 드라이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해 나가면서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시대가 변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런 변화의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더 소외돼 버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조건들의 정치적 결정 요인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가진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이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그런 권력의 차이, 힘의 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그나마 줄여나가고 이제 그걸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건강 불평등이 이제 계속 사회적 결정 요인들과 그 권력들이 변화해 나가면서 건강 불평등은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은 국가와 개인들 간의 힘의 차이가 너무 큰 나라에서 그리고 그 시민들이 가진 정치적 의지가 이제 거시적인 정책에서 국가가 가진 정책이 잘 반영되지 못한 국가들은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계속 건강 불평등이 커지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거버넌스의 실패들, 그리고 사회적 정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부패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각 개인들이 가진 정치적 자원들의 불균형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보면 팬데믹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에서 저는 좀 더 이제 북한 케이스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전체적인 케이스를 얘기하고 북한 케이스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표죠. 이게 전 세계 항공 노선들을 도식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 노선들을 보면 우리가 코비드 19이 중국에서 먼저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국 안에서 이렇게 퍼지고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갔죠. 보시면 항공 노선들이 굉장히 밀집한 지역부터 생기고 지금 그 다음으로 퍼졌던 데가 처음에 퍼졌던 게 동아시아 쪽, 유럽 이쪽으로 퍼지고 그 다음으로 퍼지는 데가 그 다음으로 색깔이 진한 곳, 인도 뭐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지금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여기서 소외되어 있던 지역들, 벗어나 있는 지역들로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도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국제 경제 질서에서 도구마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래서 세계적 경제 질서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에서 퍼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들, 그래서 한국 노선도 많이 없고 그런 세계 질서의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로 이렇게 코비드 19이 이제 거꾸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팬데믹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이 퍼져나가는 거, 전 세계적인 연결해서 이미 혜택을 받았던, 많은 혜택을 받고 그게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국가들에서 리스크가 높아져서 발생하게 된 부분들이 거기서 이런 경제 질서에서 가장 소외된 국가들, 지역들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된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퍼져나가는 패턴들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은 역사상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스페인 독감도 있고 뭐 조류 독감들도 계속 발생하고 처음은 아닌데, 그럼 뭐가 처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은 처음이 아니지만 인류가 이렇게 이동이 봉쇄됐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동성이 바뀌게 되는 패턴들이 결국 새로운 사회경제적 도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건강 문제와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동이 막히고 인간의 비이동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안 됐던 것도 맞고 팬데믹이 동일하게 퍼졌지만 결국 그 팬데믹이 그 지역에 미친 영향들은 나라들마다 많이 달랐잖아요. 동일한 팬데믹, 동일한 이동의 봉쇄들이 그 지역들마다 다르게 나타났던 거는 결국에 재난이라는 게 그 사회가 가진 레질리언스나 취약성들과 연계돼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뭐 단적인 예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몇 달 전에 진도 6점 몇 정도 되는 지진이 났어요. 뭐 죽은 사람도 없고 뭐 다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우리가 뉴스를 안 듣잖아요. 근데 같은 정도의 지진 혹은 약간 더 높은 지진들이 파키스탄 같은 데 났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나 사회가 재난에 대해서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 경제적 레질리언스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파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아까 말했던 코비드 19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동성의 제한들이 문제라고 하면, 각 컨텍스트별로 제한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코비드 19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회적으로 락다운 되면서 발생되게 되는 건강의 문제들, 결국에 이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약화시키고 식량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우리 생계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감염성 질환뿐만이 아니고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영향들,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럽이나 미국,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코로나의 영향,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이동이 제한되고 그 나라 지역의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그쪽 시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봉쇄가 돼버리면 당장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한국은 좀 덜 나갔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지원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경제적 지원들을 할 수 없는 국가들에 그렇게 락다운이 돼버리면 결국에 사람들이 가진 취약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연구를 한 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면 이제 코비드 19는 락다운이 있었을 때 결국 이게 사람들이 약 몇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 빚도 늘어나고, 그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소득 이제 분포가 출렁거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식량에 대한 접근성들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 그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의 치명률이 1% 혹은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백신 안 맞으면 0.6%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것과 뭐 에이즈와 HIV와 결핵이 동시에 감염된 국가, 아니면 결핵만 있는 국가 있는 사람들, 근데 치료제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그룹들 사망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아니면 내전으로 와 있거나, 아니면 내전으로 그 큰 기근이 들거나,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한 사망률이 코비드 19보다 훨씬 더 높은데, 그러면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코비드 19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는 지역의 생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서로 봉쇄돼 버리고,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도 뭐 시장 경제들이, 지역 시장의 기능들이 마비돼 버리면 결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식량들이나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물어보면 대부분이 95%, 96%의 사람들이 이제 그 소득에 그 소스들이 없어졌다고 혹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식량에 대한 접근성들, 교육에 대한 접근성들, 뭐 다른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픈 경우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 국가,
그리고 뭐 난민이나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지역들 아니면 더 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들에 코비드 19이 영향을 주게 되는 그 패턴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위기잖아요. 코비드로. 그러면 코비드 19이 있었을 때 북한은 어쨌든 위기인데, 그 위기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400만 명 중반 정도 됐죠. 400만 명 중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북은 이게 죽은 사람이 굉장히 적다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도 안 하잖아요. 초기에 굉장히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대부분은 약물을 잘못 썼다고 죽고, 그러니까 북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정치화돼 있어가지고 그 코비드 19을 예전에 막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업적이었다고 하면, 지금 코비드 19이 들어왔고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사망자가 없고 우리는 잘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정치적 아젠다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결국에 사망자 수가 거의 없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은 이걸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북한은 그 취약성들이 있어요. 코비드 19에 대한 하나는 인구가 고령 인구가 많아요. 다른 저소득 국가들은 다들 평균 그 수명이 짧고나 아니면 아이들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인구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북은 이제 예전에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 그 어느 정도 펑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 고령 인구층이 굉장히 많아요. 평균 수명이 이제 72세 정도 되고요. 60세 이상이 13.4% 정도 되고 65세 이상이 아마 10%가 약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 이게 북한 같은 경우는 WHO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정치적이에요. 한국은 서태평양 지부에 속해 있는데 같은 있으면서 북은 또 동남아시아 지부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고령 인구층이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고령 인구가 나이에 따라서 코비드 19에 대한 치명률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고령 인구일수록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뭐 당뇨 이런 부분들의 질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혈관 질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질환들의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코비드 19이 걸렸을 때 또 치명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양 실조 비율이 이제 북한에서 약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 실조 상태에 있거든요. 그건 전체 인구의 43% 정도 되는데, 이제 영양이 굉장히 나빠지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요. 감염이 쉽게 걸리고, 감염이 됐을 때 면역 기능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북에서 통제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코비드가 이제 퍼져나가고 지금 400만 명 중반 정도 되고, 그게 증상이 없는 사람들, 북은 증상만 있는 사람들로만 가려서 확진자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확진 키트가 없어서. 그럼 북이 예를 들어서 지금 피버 케이스가 열병 환자 수가 400만 명 중반 정도 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 가장 비교한 예가 한국의 예일 수가 있죠. 한국이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 백신을 안 맞으면 사망률이 한 0.6% 정도 돼요. 근데 북은 아까 말했던 취약한 요인들도 있는 데다가 치료 장비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그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약간 중증 환자가 됐을 때 뭐 산소를 제대로 제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약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병상도 충분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에서는 아무래도
저런 아까 말했던 위험 요인들을 감안해서 보면 0.6%보다는 사망률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니까. 그럼 이게 0.6%에서 1% 사이 정도 된다고 하고 인구의 뭐 70% 정도가 감염되고 뭐 70% 정도라고 하면 2,500만 명에 1,750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 1,750만 명 정도가 감염된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0.6에서 뭐 1%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하면 불과 몇 주, 뭐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감염이 퍼져나가는 시기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안 나잖아요. 그냥 심각하다, 아니면 북에서 또 이제 핵 쏜다, 핵실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뉴스에 가려져가지고 그런 정치적 이슈, 뭐 안보 이슈에 가려져서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죽고 있는가, 10만 명을 그 죽는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그 코로나 초기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죽었잖아요. 미국도 많이 죽었는데 그때는 그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뭐 좀 제한적이었고. 근데 우리 아까 프리벤터블 모탈리티라고 하잖아요. 예방 가능한 죽음들. 지금은 북에서 이런 10만 명의 죽음 예방 가능한 죽음인데 그것들이 이제 정치적 장벽들에 가로막혀 가지고 사실 북에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약이 가기도 어렵고 양쪽에서 맡고 있으니까 또 여긴 준다는데 북은 또 안 받는다고 하고 뭐 그런 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들이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결정들 때문에 북한과 이제 주변국 간에 벌어지게 된 여러 복잡한 정치적인 다이나믹 안에서 결국 내버려지는 거는 이렇게 죽게 되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이렇게 정치적 엘리트들이 결정하게 되는 결정들이 사람들의 다수의 이제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고,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깝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봉쇄를 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북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니까 방역체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이 방역에 가장 성공한 나라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코로나가 돌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를 막고 있었던 국가라서 북은 방역을 가장 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야 돼. 게다가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자원이 없고 그 경제 제재로 막혀 있는데, 뭐 경제 제재로 막혀 있어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방역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북이 초반에 격리를 굉장히 잘했고 재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에서 뭐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사회적 의료 시스템이 예전에 기능을 하던 체계가 좀 남아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경제 제재 그리고 다른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이 약화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 수가 적지가 않아요. 이제 호담당 의사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주치 개념인데 134가구당 한 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은 한 의사가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부터 지금은 이제 증상 있는 사람들을 뭐 우리 액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집주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증상 있는지 보고 증상 있으면 격리하고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중국에서 오미크론들이 확산되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 여러 가지 최소한의 교류가 있었을 거니까 이런 봉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퍼졌는데, 어쨌든 북은 굉장히 그 방역을 이런 바이러스가 좀 퍼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에 있는 사람들, 당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보건 교육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손 씻기, 뭐 마스크 쓰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홍보가 된 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이제 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가 없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있긴 하겠죠. 소문 같은 건 돌 건데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가 없고, 뭐 미국 같은 나라랑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 미국 같은 나라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은 가장 오랫동안 그 코로나에서 버틸 수 있었고,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이제 초반에 확산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은 끝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런 체계에도 불구하고 북 같은 경우는 그 비공식 의료 시장들이나 아니면 그 국경 간 트레이드가 그 무역 같은 것들이 로 인해서인지 어쨌든 북 안에서는 그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 버티긴 했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까 10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고 뭐 시나리오가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피해는 뭘까요? 예, 북한 같은 나라에서 아까 제 다른 저소득 국가 난민 상황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북이 한쪽으로는 그렇게 강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늦출 수 있었고, 지금은 퍼지기 때문에 더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봉쇄에 대한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쇄에 대한 영향들이 북한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이미 외부에서 경제 제재로 봉쇄가 돼 있잖아요. 외부에서 경제 제재로 봉쇄가 돼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생션 이후에, 그 제재 이후에 사람들이 어쨌든 못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한적인 시장화가, 비공식적인 시장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진 어떻게 보면 취약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당연한 패스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션이 있었을 때, 경제 제재가 있고 경제적 위기가 있었을 때, 뭐 한쪽으로는 그 예전에 이제 배급제, 퍼블릭 디스트리뷰, 공공 유통 과정을 거친 이제 일종의 배급제 사회였다고 하면, 그 배급이 제대로 이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북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됐잖아요. 이제 지역 경제들이 활성화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미리국 루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이 됐죠. 그런 중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는, 예전에는 북한 안의 불평등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북한은 두 가지 정도 불평등이 있었어요. 뭐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치적 불평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평등한 사회니까 직업에 따라서 사실 차별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실제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여건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북한에서는 정치적 불평등, 출신 성분에 대한 정치적 불평등이 컸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북한 사회에서는 지역 불평등이 굉장히 컸죠. 평양과 저기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식량 위기가 있었던 지역 사회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불평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화가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초기 자본주의 시대처럼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이게 사회복지 체계로 보완하지 않는 시장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북은 이제 지금은 정치적 불평등, 전통적인 정치적 불평등에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확산되고 나가 있는 시기인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경제 제재가 오면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건 의료 시스템. 이제 전통적인 사회주의 의료 체계 안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분배를 하는 거죠. 그 각 지역의 병원들 약품도 보내고 월급도 주고 배급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생션이 오면 이제 전체적인 중앙 정부의 예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산 퍼센티지는 유지된다고 해도 전체 예산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료 시스템의 기능들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도 2000년대 이후에, 고난행군 이후에 의료 서비스가, 의료 시스템이 시장화돼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병원 가면 약을 줬다가 지금 약을 먹으려면 장마당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엔 장마당 매대에서 팔던 게 지금은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공시화돼 가지고 매대에서 팔던 게 이제 장마당 약국에서 팔고, 아무나 팔던 게 이제 아무 상인이 나와서 팔 수 있었던 게 뭐 의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팔게 만들고, 이런 공식화 과정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이제 무상으로 주는 약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약들이 이제 그 장마당 시장을 통해서 풀리게 되면 결국에 아까 말했던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있으면 예전에는 건강 불평등 문제가 지역 간의 격차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평양과 이런 그 북쪽에 있는 장항도, 양강도, 함경북도에는 건강 문제가 크게 됐고, 뭐 고난행군 식량 위기도 이 지역에서 생겼잖아요. 중앙에서 배급을 이렇게 줄여버렸던 게 평양과 그 여기 북쪽 지역의 배급량을 차등을 줘서 줄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식량 위기가 발생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지역 간의 격차는 사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시장화되면서 각 지역 안에서 경제적인 수준, 이제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이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북한 정부에서 이미 장마당 기반으로 의료시장이 시장화돼 있으면 그 체계에 맞춰 가지고 뭐 장마당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세수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형태로 가게 돼서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를 정착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들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북은 사회주의 의료 체계 무상의료가 거의 헌법상의 권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서 시장화되는 의료 체계를 공식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는 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팽개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들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경제적 고난들이 이게 하드십들이 굉장히 악화된 현재와 같은 시기,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한 시기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미 이제 그 1917년도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뭐 맥시멈 프레셔라고 해서 최대한 압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예전에 생션들이 이게 경제 제재들이 핵과 관련된 부분 혹은 정치적 엘리트들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최대한 압박 정책을 하면서 경제 전반에 기능들을 마비시킬 수 있게 확산이 됐었고 그렇게 됐을 때 1차적인 경제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미 2017년도에 줄어들었던 거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이는 거의 90%에 가까운 이제 그 중국과 북한 사이의 북중 무역이 감소했어요. 극도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밀수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또 해외에서 있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가진 이게 송금하는 액수들이 이제 외부에서도 굉장히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도 굉장히 흔들려 버리고 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에볼라랑 메르스 사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무역계획 격차가 그렇게 이제 에볼라 상황 전후, 메르스 상황 전후에는 별로 안 나다가 코로나 상황 때는 굉장히 무역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2017년도에 이제 제재에 따른 수출 감소가 있었다가 이제 19년도, 20년도에 코로나에 따라서 무역이 거의 실종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도 2017년도에는 생션 이코노미라 해서 그나마 이제 생션에 익숙해져서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조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제 코로나에 의한 타격으로 시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재 이후로 이제 세수나 재정 상황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국가 재정들도 위축시킨 데다가 각 개인들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들이 좀 많이 망가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기능들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거고 시장에 대한 접근성들이 나빠지면 그럼 결국에 북한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경제적 여력 있는 사람들은 서바이벌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고난행군 시기랑도 막 비교를 해요. 다른데 KDI에서 연구한 걸 보면 1994년 시기와 2020년 시기의 무역의 감소 정도를 보면 지금 이제 2020년도에 굉장히 급격한 감소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연구를 한 건데, 이거 예전에 이제 북한의 이제 의료 접근성들을 보니까 결국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정치적 지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당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경제적 지위들, 이제 자산들, 수입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의료 서비스의 정도가 굉장히 또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마켓 비즈니스, 시장 경제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장마당에 참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또 굉장히 차이가 났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 문제에서, 이건 코로나 전 데이터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원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극심한 정도의 이렇게 굶주림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당연히 이제 배급기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안이 가진 자산에 따라서 약 거의 10배에 가까운 차이로 이제 굶주림의 정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굶주림을 겪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생계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식량 문제들, 그리고 의료 접근성의 제한으로 가는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들이 지금처럼 코비드-19이 와서 생션 위에 코비드-19, 락다운, 그리고 코비드-19 자체에 대한 영향들이 있으면 북상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19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차, 3차적인 충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면 이런 여러 가지 다면적인 영향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주의적 임플리케이션은 결국에 사람들의 이동은 굉장히 우리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 이동이 제한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충격들이 의료 시스템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그래프에서 얘기를 했듯이 결국에 우리의 건강 문제가, 이제 건강의 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의 어느 지역,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있는 건강의 문제, 의료 시스템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망가진 지역, 이런 지역의 건강 문제가 결국 앞으로 우리 넥스트 팬데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건강 위기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한국만 잘 시스템을 갖춘다고, 한국만 잘 방역 체계를 갖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아무리 방역 체계를 잘 갖춘 나라도 코로나가 왔잖아요. 북한처럼 섬처럼 봉쇄된 나라도 그렇고, 한국 같은 스마트 방역을 하는 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현대 방역 기술로 특정 질환들이, 감염성 질환들이 퍼졌을 때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감염성 질환들이 그 지역을 못 벗어나게, 그 지역 내에서 컨트롤되거나 아니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혹은 유럽의, 미국의 의료 시스템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불평등이 끝에 있는 지역의 건강 문제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넥스트 팬데믹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얻게 된 손실, 전 지구적인 손실, 경제적 손실, 특히 경제적 손실의 10%만 이제 국제 의료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인류에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코비드-19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건강의 불평등 문제가 결국 나의 건강 위기, 내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이 체험을 한 게 정책적으로 잘 연결되고, 이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넥스트 팬데믹은
뭐 예방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늦출 수 있는 걸 같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구조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지구조의 연결망들은 점점점 더 촘촘해지고, 또 지금 이 촘촘한 망들이 유럽, 미국, 뭐 북미나 동아시아 중심으로 촘촘해졌다고 하면 이 지역들이 나름대로 어떤 발전하거나 국제경제에서 통합되면 통합될수록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특히 뭐 예를 들어 서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에볼라가 그 지역에 국한된 건 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코로나처럼 퍼질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그 지역을 국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이동성이, 그 지역은 이제 국경을 넘는 이동이나 아니면 지역 내 이동들이 뭐 크지가 않았었을 건데, 근데 이게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이동들은 높아지니까, 그러면 코로나와 같은 어떤 질환들이, 다른 형태의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결국에 이런 이동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혹은 그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우리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가의 문제로 남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자국 중심적으로 우리 국가 의료 시스템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넥스트 팬데믹은 뭐 얘기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